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다들 이준구, 이창영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책은 잘 아시죠? 오늘은 바로 이 교재를 바탕으로 우리가 매일 접하는 국제무역의 아주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나라가 자동차 정말 잘 만들잖아요. 세계적인 수출 강국인데 왜 우리 도로에는 독일산 자동차가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가 차를 잘 만드는데 굳이 수입까지 하는 이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입니다. 사실 기존의 경제 이론만으로는 이 현상을 시원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새로운 열쇠를 가지고 국제무역의 문을 열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제품에도 인생이 있다는 제품 수명주기 이론, 그리고 비슷한 선진국끼리 왜 서로 자동차를 사고 파는지를 설명해줄 산업 내 무역, 마지막으로 요즘 시대의 핵심이죠. 메이드 인 월드를 가능하게 하는 공급망 무역까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보죠. 바로 제품 수명주기 이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치 우리 사람에게 인생이 있듯이 하나의 제품에도 탄생부터 성숙 그리고 쇠퇴까지 이어지는 일생이 있다는 아주 재미있는 개념이에요. 이 흐름을 따라가 보면 무역의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비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경제학자 버넌이 제시한 이 이론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품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랄까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나라가 바뀐다는 거죠. 처음엔 기술 좋은 선진국에서 만들다가 나중엔 생산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으로 생산기지가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생산지의 이동이 무역 패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죠. 이 제품의 일생은 보통 세 단계로 나뉘어요. 1단계는 신제품 단계. 이건 당연히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선진국에서 처음 개발하고 생산하겠죠? 그러다 2단계, 성숙제품 단계가 되면 기술이 조금씩 퍼지면서 다른 선진국들도 저거 괜찮은데? 하면서 따라 만들기 시작해요. 마지막 3단계가 표준화 제품 단계인데요. 이때가 되면 기술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 되고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질까요? 바로 가격이죠. 그래서 인건비가 싼 개발도상국으로 공장이 쫙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정말 딱 들어맞는 예시가 있어요. 바로 우리 집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 처음에는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만든 최첨단 기술 제품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중국 같은 곳에서 훨씬 저렴하게 대량으로 만들어내죠. 생산지가 기술 중심에서 비용 중심으로 완전히 이동한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이론만으로는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즉 한국과 독일처럼 둘 다 기술 수준이 비슷한 선진국이 왜 서로 자동차를 사고 파는지 설명하기엔 뭔가 좀 부족해요. 그쵸?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두 번째 열쇠, 산업 내 무역이 등장해야 합니다. 산업 내 무역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자동차 산업 안에서, 반도체 산업 안에서처럼 똑같은 산업에 속한 비슷한 상품을 국가끼리 서로 교역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자동차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주로 추출하는 차는 뭐죠? 실용적이고 효율성 좋은 패밀리 세단이죠. 반면에 우리가 독일에서 수입하는 차는요? 성능 끝내주는 럭셔리 자동차가 많잖아요. 둘 다 똑같은 자동차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치나 목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렇게 같은 산업 안에서도 상품을 다르게 만들어서 교역하는 것, 이걸 바로 제품 차별화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산업 내 무역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핵심 동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방금 본 제품 차별화. 소비자들은 다 취향이 다르니까 다양한 선택지를 원하거든요. 둘째는 규모의 경제라는 겁니다. 이것도 쉬워요. 한 기업이 특정 종류의 차, 예를 들어 세단에만 집중해서 대량으로 생산하면 개당 생산 비용이 확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각 나라 기업들이 자기가 잘하는 모델에 특화해서 생산한 뒤에 서로 교환하는 게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현대 무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급망 무역인데요. 오늘날 국제무역의 주인공은 사실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 그 제품을 만드는 수많은 부품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을 떠올려보면 아주 쉬워요. 디자인은 미국에서 하고 핵심 부품인 카메라는 일본, 메모리 반도체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최종 조립은 중국에서 하잖아요.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가 거대한 공장처럼 협력하는 겁니다.
이처럼 부품이나 중간재가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을 바로 공급망 무역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이런 부품 무역, 즉 중간재 무역이 전체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말 놀랍게도 무려 38%에 달합니다. 전 세계를 오가는 물건 10개 중에 거의 4개가 완성품이 아닌 부품 단계에서 이뤄진다는 뜻이죠.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런 글로벌 공급망은 1980년대 기술 발전으로 시작됐고요. 결정적으로 2001년 세계 공장인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면서 그냥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공장처럼 움직이면서 각자 가장 잘 만드는 부품 생산에 집중하는 시대가 활짝 열린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세 가지 중요한 이론을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 딱 정리해드릴게요.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은 텔레비전 사례처럼 제품의 성장에 따라 생산지가 이동하는 현상을 설명해주고요. 산업 내 무역은 자동차처럼 비슷한 국가끼리 차별화된 상품을 교역하는 이유를, 그리고 공급망 무역은 스마트폰처럼 전 세계가 협력해서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현대 무역의 핵심을 보여주죠. 이 세 가지를 모두 알아야 우리가 왜 자동차를 수출하면서 동시에 수입하는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과거에는 한국은 자동차, 브라질은 커피처럼 산업별로 일을 나눴다면 이제는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그 과정 안에서 여러 나라가 역할을 나누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 국제무역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팬데믹 사태나 국가 간의 무역 갈등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이 글로벌 공급망이 마구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국제 무역의 모습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여러분도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